안녕하세요. 어느새 벚꽃이 지고 잎이 무성한 초록이 길거리에 이팝나무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하얀 다발같이 생긴 이팝나무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던데요. 알고 계셨나요? 하루라도 밥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너무 맞는 말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제게 밥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 사랑은 모두 백반집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냥 백반집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하시는 백반집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대학가에서 백반집을 하셨습니다. 이미 30년이 넘는 노하우를 가진 노프, 백반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손님들이 거의 학생들이라서 가격도 착하지만 음식의 퀄리티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흑미밥과 된장찌개에 기본 찬들이 있죠. 진짜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처럼 나갑니다. 구운 김 달걀말이, 버섯볶음과 콩나물, 도라지 호박무침, 두부조림, 그리고 깍두기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귤과 바나나, 토마토가 들어간 샐러드까지. 한마디로 푸짐합니다. 이렇게 푸짐한 음식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땡땡대 대표 맛집으로 소개되기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장님께서 이렇게 파셔도 남는 게 있습니까? 고양이가 계신 엄마가 해주신 집밥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사장님은 최고예요. 된장찌개도 짜지 않고 제 입맛에 딱 맞아서 좋았습니다. 사장님 캡장, 멋져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손님들이 주로 하는 말씀만 봐도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실제로 엄마의 제육볶음 맛을 잊지 못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혜자스러운 밥상을 차려주는 엄마와 아빠를 단골 손님이 오히려 걱정하는 정도였어요. 엄마는 음식 솜씨가 타고나셨는지 모든 요리를 다 잘하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였어요. 엄마가 가진 쌀밥에 맛있게 익은 총각김치 하나를 올려서 아그작 베어 먹으면 도망가던 입맛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정도로 맛이 끝내줍니다. 한국어 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요리 비법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냥 내 딸 먹일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뭔가 있잖아. 엄마처럼 손맛이 좋아지는 비법이 있잖아. 딸한테도 안 가르쳐 줄 거야? 정말 비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왜 자꾸 보채니? 그래도 알았어. 일단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건강해야 해야 맛을 제대로 낼 수 있거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만든다 생각하고 조리하면 되는데, 아, 맞다. 제철에는 신선한 음식 재료를 사용하면 다 맛있어. 그랬습니다. 아빠는 매일 새벽에 농수산물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사오셨어요. 엄마는 신선한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요리하여 제공했습니다. 구운 김, 깍두기, 그리고 멸치볶음 같은 반찬이 매일 상에 올라오지만 나머지 반찬은 매일 다른 것으로 바뀌곤 했어요. 국도 주기적으로 변경되며 월요일에는 미역국, 화요일에는 새우시금치국, 수요일에는 콩나물국이었고 목요일에는 소고기 묵국, 금요일에는 김치 콩나물국이 나왔습니다. 메뉴를 적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돕니다. 이렇게 정성이 담긴 반찬은 대략 11시 30분에 조리를 마치고 식당은 손님을 맞이 준비를 합니다. 이 시간에 오시면 정말 맛있고 특별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엄마는 돈을 벌기보다는 맛, 정성, 그리고 의무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운영하셨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매일 고생하며 음식을 만드는데 아무리 떠져봐도 남는 게 없는 일이라고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 한 번은 이렇게 장사해서 남에게 좋은 일을 시킨다는 말에 장사를 왜 하냐고 하다가 부모님에게 야단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베풀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가 초등학교를 다닌 2000년대 초반에는 푸드뱅크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은 학교나 공공기관의 잔반과 식재료를 기부하는 것이었죠. 우리 부모님도 이 사업에 참여하셔서 독거 노인이나 보육원의 반찬과 식재료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환경보호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잔반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푸드뱅크에서 식품 기부를 하시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챙기셨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를 돌며 멀쩡한데 안 입는 혼실들을 수거해서 필요한 곳에 기부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만 퍼준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부모님의 훌륭하고 따뜻한 모습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어요. 당시에는 학교가 끝나면 종종 식당에 가서 가장자리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그날도 산수 숙제를 열심히 풀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한 소년과 딱 눈이 마주쳤어요. 소년은 화들짝 놀라며 후다닥 가던 길을 뛰어갔습니다. 뭐라고 싶었어요. 수상한 아이 같아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애가 우리 집을 오래 보다가 갔어. 간첩 같아. 간첩인가? 어떻게? 어떻게 생겼는데? 스포츠 머리에 시커멓게 생긴 남자애야? 혹시 너희 초등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니? 응, 맞아. 아, 걔 우리 동네에 사는 애야? 다음에 보면 들어오라고 해? 간첩이 아니라 안심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근처에 할머니랑 둘이 있어도 되는데 남자 아이인데. 동네에서 옹벽이 허물어진 폐가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오고 가면서 자주 봤던 아이라면서 신경이 쓰이는지. 다음에 보면 밥이라도 먹여야겠다 하셨어요. 낡은 실내화를 신고 옷차림 주눅든 표정을 한 소녀는 어린 제 눈에도 몹시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린 남자아이가 또 식당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계약의 할머니랑 사는 체육복. 엄마는 밖으로 나가서 쭈그리고 앉으며 그 아이의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예, 또 할머니랑 사눈에 맞지? 아줌마가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지 않을래? 왜 부탁이에요? 뭔데요? 그게 말이야, 이 아줌마가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 통 감이 안 오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신메뉴를 맛보고 평가해줄 체험단이 필요한데 특히 어린이 입맛에 맞는지 궁금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린이 대표로 맛봐주면 하는데 아줌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근육 먹으면 돼요. 그렇대요. 체험단은 돈 안 내도 돼요. 대신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는 어서 신메뉴를 달라는 듯이 눈을 크게 초롱초롱 빛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치즈와 김이 들어간 달걀말이와 고등어구이 등등 밑반찬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디가 신메뉴이고 어디가 기존 메뉴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상적인 보통의 상차림이었지만 엄마는 이게 내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요리인데 한번 맛보고 솔직하게 말해야지. 치즈 달걀말이를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녀는 며칠을 굶은 아이처럼 개걸스럽게 밥공기를 비우고 달걀말이도 마지막 한 점까지 깨끗하게 해치웠습니다. 나는 속으로 대박이다 하면서 곁눈질로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이 내 시선을 느꼈는지 서둘러 숟가락을 누르며 엄마의 요리를 칭찬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그래, 어린이 입맛에도 맞구나. 다행이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디저트 과일을 먹었는데 맛이 궁금해서 가야겠어요. 소녀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그래도 돼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우리 식당을 특별히 즐기는 손님이야? 신메뉴 체험단이니까 당연히 디저트까지 먹어도 돼. 소녀는 기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토마토와 우유를 먹는 소년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쌀집 뒤에서 함께 사는 할머니와 같이 사는 그 애 맞아? 네, 우리 체험단으로서 통성명을 해야죠. 이름이 뭐야? 김견우야. 견우는 몇 살이니? 8살이다. 아이고, 8살이지만 대답도 참 똑똑하게 잘하는구나. 저 끝에서 숙제하는 척하는 누나 이름은 우성미야? 성미가 끝내주게 못 된다는 거다. 엄마가 갑자기 내 얘기를 하고 그래? 기분이 나빠. 정말 한성면 같다 엄마야? 그렇게
엄마는 매일 신메뉴를 핑계로 소년에게 밥을 차려주었고 나중에는 할머니까지 모셔다가 같이 밥을 차려 드리곤 했습니다. 할머니와 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엄마는 같이 온 밥과 방금 무친 나물이나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을 늘 챙겨주셨고 때로는 빵과 과일 봉지를 아이 손에 넣어주셨다. 쥐어주었습니다. 엄마는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시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견우랑 자주 놀았습니다. 견우에게 구구단을 가르쳐주면서 선생님인 척 학교 놀이도 하고 심청전이나 토끼와 거북이 같은 이야기로 연극을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엄마 말처럼 아이가 똘똘 뭉술해서 제가 가르쳐주는 것은 뭐든지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였어요. 견우는 제게 소꿉친구나 동생 같은 존재였지만 중학교에 진학하고 사춘기가 되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도 잘 나가지 않았는데 대신 가끔씩 엄마로부터 견우 소식을 듣곤 했답니다.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에 진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식당 손님 중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죠? 네, 여사님. 잘 나가는 K-팝 스타가 연습생 시절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걸 한 번 더 말하면 100번인 걸 알죠? 내 김치찌개 백반도 개천궁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다. 알아. 그들과 찍은 사진이 엄마들의 자랑거리잖아요. 아니에요. 제 자랑거리는 따로 있어요. 누구세요? 혹시 우리 남편도 단골이었잖아요. 설마 강서방은 내 딸을 훔친 도둑이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밥은 사랑이라고요. 백반집은 사랑을 싫어하는데 그것이 제 남편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춘기를 끝내고 정신을 제대로 차렸을 때였어요.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신나게 놀던 것을 몰랐는데 한 해가 지난 뒤엔 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너무나 좋아하시던 아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뒤로 저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너무 커서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할 때마다 저는 식당으로 가서 엄마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굵은 뿔테 안경을 쓴 복학생이었는데 매번 된장찌개나 콩나물 비빔밥 같은 가장 싼 메뉴만 시켜 먹었습니다. 엄마랑 오늘 주문할 메뉴는 된장국인가요? 아니면 콩나물국인가요? 맞추기 내기를 할 만큼의 분위기였어요. 항상 혼자 식당에 와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깊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모르는 척하며 이게 오늘의 서비스예요 하면서 제육볶음이나 차돌박이, 숙주볶음과 같은 요리를 서비스로 제공했습니다. 계속 서비스가 이어지자 몸매가 있고 눈인사만 하던 복학생도 어느새 우리 모녀 대화에 끼어들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죄송해서 못 오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내일 또 오실 거잖아요. 콩나물 비빔밥을 좋아하세요? 그렇네요. 학생들이라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식사할 때는 밥에 집중해야 해요. 그래서 걱정도 되기도 하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왜냐하면 식사 후 도서관에 가지 않으려면 과외 알바를 해야 해서요. 알고 보니 그 복학생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다니는 이른바 수재였어요. 어머니의 3남매의 장남으로 어린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허리가 휘날 정도로 주말에도 휴식 없이 과외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사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안쓰러운 마음에 동정심이 생겼고 이것저것 챙겨주던 내 마음은 어느새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족 뒤치다꺼리하는 남자를 돕는 나는 자신에 도취되어 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는 그만이 가진 특유의 유머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지금 최악이라 생각되는 순간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비웃어요. 강한 술, 무슨 당찬다는 소리야. 지금 이건 결코 최악이 아니야. 최악은 늘 경신된다고. 아직 한참 멀었어. 뭐라 그래요? 그게 가끔 나의 최악이란 놈이 나와 깍국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죄악이 끝났다 생각했을 때 깍국, 나 여기 있지롱. 하면서 까꿍까꿍 약을 올리면서 더 센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자부심 넘치고도 비관적인 그 사람의 개그가 안쓰러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그는 블랙 코미디처럼 깊지는 않지만 너무 가벼운 라이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좀 나쁜 편이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느끼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알파고처럼 대답해주는 존재였어요. 물으면 대답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는 살아있는 나의 알파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부터 예습과 복습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가 나쁜 제가 구급 공무원 시험을 가까스로 겨우 합격했을 때 누가 먼저 말해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에게 서비스를 해줄 때부터 알아봤다며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지만 속으로는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홀어머니의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큰며느리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정도 시집살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결혼은 정말로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와 시댁가족의 거지근성과 갑질이 굉장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행동을 보며 시어머니 얼굴이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다 나갈 것 같은 들창코에 눈이 쭉 찢어져 무서운 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간단히 말해서 개천에서 나온 마지막 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려했던 대로 시댁 가족들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자 대들보였던 남편을 빼앗겼다며 날마다 울고 불고 전화를 하며 남편과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월급을 통째로 시댁에 보내기로 하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수시로 돈을 달라며 신혼인 저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일 생활비에 쓸 때가 되면 용돈을 주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건조기부터 가전제품까지 보험까지 자잘한 것들에 돈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가족 여행을 2-3번 가야 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자차로 1시간 반 걸리는 시댁에 가야 했고 시댁에 있는 내내 서울대를 졸업한 아들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세상에서 제일 복이 많은 여자는 너희여야겠다. 밖으로 나가서 물어봐라. 백반집 딸이 어디 가서 서울대를 나왔고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는지가 가장 키나 하는 문제야? 세상 이런 일은 없어. 너는 우리 한솔이가 결혼해준 걸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 나라면 매일 남편에게 큰절을 하며 업고 다녀야 할 거야. 당연하지, 엄마. 경수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 틀림이 없어. 형수 확보는 우리 형과 만남이 쉬워. 그놈의 정이 뭔지. 언니랑 오빠와 대화를 좀 해야 해요. 우리 오빠가 갑갑할 때 영어로 된 성경책을 읽는 걸 아시나요? 외국어로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언니와도 그렇게 해. 아드님은 서울대를 나와서 똑똑하고 명석한 걸 알겠지만 그렇다고 업고 다니기엔 너무 힘들어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기가 아예 없었던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아가씨, 저도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도 초급 영어는 해요. 시어머니의 말씀과 시동생들의 말에 따빗따빗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기엔 어려웠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도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럴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애써 흐린 눈과 귀를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어요. 이런 제 마음과 달리 서울대 졸업장이 무슨 만능 열쇠인 줄 아는지요. 시어머니의 잘난 척과 고압적인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대기업에서 연봉이 재벌급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장남 콤플렉스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한 가지 드리기로 만약에 제가 요리를 만들어줄 때 이 해물찜 맛있네. 엄마 좀 도와드릴까? 라고 하면서 서둘러 장을 보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창립기념이나 명절에 받은 선물이 있어도 즉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이고 장한 내 아들이 잘 나가니까 엄마가 호강을 하는구나 라며 덧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선물한 한우 세트를 좀 보세요 하는 말에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남편 같은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 복이 터진 것 같고요.
남편 같은 친오빠를 둔 형제자매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남편으로는 좀 힘이 드네요. 남편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오로지 시댁이기 때문이죠. 때마다 보약이며 웃으며 신발이며 모자까지 산다 드리는 것도 모자라 남동생 수입 차선다고 대출까지 받는 행동을 시댁에 보태주는 남편 행동이 점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저희 엄마가 돈을 보태 마련한 전세집인데 이대로 가면 전세살이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얼른 돈을 모아서 집을 사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시댁에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살아보니 결혼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시어머님의 기분이 언제나 우선인 걸 보면 신혼 초에는 그저 남편이 안쓰러우시고 측은한 마음으로 버텼던 것 같았는데 한 해가 지날수록 집에 와서는 게임만 하고 시댁에만 신경을 쓰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잔소리도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어 항암도 하지 않는 착한 암이라고. 아마 제가 돈을 벌지 않을까봐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편이 번 돈을 모두 시댁에 보내고 제가 모든 생활비를 부담했으니까요. 결혼한 지 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과감하게 2개월의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엄마는 이번 기회에 일을 좀 쉬면서 아기를 돌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도 하셨어요. 저도 건강을 핑계로 잠시 쉬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벼운 수술이니까 일주일간 병가를 쓰고 계속 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물론 유급 휴가여서 부담도 덜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개월이 끝나고 무급 휴가를 연장하면서 남편의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그게 다 돈 문제 때문이죠.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는 건데도 도미 아기만 나오면 항상 싸웠습니다.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으면서 돈이 하게 하지 말라고요? 솔직히 결혼할 때 전셋집 마련에 결혼식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했거든요. 그건 깡그리 다 까먹고 제가 일을 쉬어서 돈을 벌지 않는다고 은근히 무시하면서 불쾌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점점 서울대 출신 특유의 타인을 멸시하는 남편의 태도가 눈에 보입니다. 거슬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겸손한 척은 하지만 너는 나보다 아래야 하는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늘 깔려 있었거든요. 고작 그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 학벌밖에 없으면서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놀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나불대는 꼬락선이라니. 점점 파멸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과 엄청 크게 싸웠어요. 시댁엔 월급 따주는 남편이 우리 엄마 생신에는 겨우 10,000원 한 장 던져주면서 어머니 돈 많잖아 이거 보태서 반찬값이나 해 하는데 그냥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엄마는 샤넬이 채널인 줄 알고요. 구찌나 구제를 하는 명품도 모르는 양반이지만 남편의 생일이었다며 백화점에 가서 명품 카드 지갑을 사다가 선물했으며 제 생일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아낌없이 주셨던 터라 저는 속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제 생일 때 5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정도는 못해도 10만 원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은 과소비이고 사치야. 만약 진심으로 선물을 주고 싶다면 대충 10,000원짜리로 사주세요. 어이가 없다. 그렇다면 10,000원짜리도 어디 있는데 10,000원으로 케이크도 못 살 턱도 없을 텐데. 당신은 지금 타임머신으로 온 시간 여행자이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어머니, 식당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죠. 국자 같은 것들을 사면 돼요. 국제하고 남기면서 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든 말든 당신, 우리 엄마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당신이 어머니라지만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은 아깝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엄마가 얼마나 잘 해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해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 쓰는 거거든. 내가 뭔 상관이에요? 내 돈은 내가 쓰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 또 내일 어머니 댁에 가서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카드를 사용할 때는 미리 저에게 연락하고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돈을 쓰는지도 당신 허락을 받아야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돈을 안 보시니까 제가 벌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요.
부부 관계인데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죠. 이제 그만해요. 피곤하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열이 나서 죽을 것 같지만 이번 일은 엄마께 말할 수 없었고 참을 수밖에 없어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계기가 된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남편과 크게 다툰 후 2주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자러 간 주말 새벽에 몰래 차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남편은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회사에서는 칼 같은 모습이었지만 평소에는 능글맞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 차에 내비게이션을 켜서 최근 목적지를 확인해 보니 파주, 고양, 일산의 카페 이름들이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가기도 하니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그래도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요. 블랙박스를 제 휴대폰에 연결해 재생했더니 발랄하면서도 섹시한 울림이 가득한 한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 목소리가 아닌데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모르게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다시 들어보니 남편이 즐겨 듣는 소리를 뚫고 그 여자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북한산으로 산행을 하고 산장에 가서 능이백숙을 먹고 돌아오자. 아니면 신상 카페 투어를 할까? 둘 다 괜찮은데, 근데 너희 집에서는 아무런 말을 안 해? 당연히 7장이라고 해야지. 우리 남편에게 내가 돈을 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한다고 해. 그렇다면 나도 엄마에게 주말 출장이라고 해야겠다. 왜 자기 와이프는 아직도 저기압이야? 아 말도 마.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휴직이라고 맨날 집에만 있는데 완전히 숨막혀.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일할 때 참 좋았는데, 그치?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자주 봤잖아. 한 달에 한 번 출장이라고 만나려니 너무 아쉬워. 다음에는 나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몇 번을 다시 들어봐도 일반적인 직장 동료 사이가 아닌 것은 분명했어요. 남편이 저와 다툴 때가 전에는 출퇴근할 때마다 꼬박꼬박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정말 가정적인 남편이라 생각하여 단 한 번도 바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출장을 떠났다는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가 막혔습니다. 한순간에 제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 사실만으로는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미쳐버렸고 남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된 카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이 공유하던 비밀번호를 바꾸는 세심한 남편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불륜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문자 메시지를 찾게 되었을 때 마음이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둘 사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너무나 추악해서야 역겨워서 차마 적지 못하겠어요. 다시 떠올리기도 싫네요.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바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여자 생겼대. 뭐래, 자다가 무슨 봉창을 두드리는 거야? 차 내비랑 블랙박스까지 다 확인했어요. 주중에 파주 호수공원까지 갔었어요. 다음 주에는 북한산 산행하고 능이백숙 먹으며 누구야 그 여자 누구야? 당신 미쳤어. 미친 여자처럼 왜 그러는 거야? 빨리 되어 그 여자. 안 그러면 회사에 전화할 거야? 그냥 직장 동료야?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당신이 전화하면 미친놈이라고 욕먹을 거야? 그러니까 시끄럽게 굴지 마. 직장 동료와 왜 단둘이 산행하고 있냐고 하는 건 난리야? 출장 핑계를 대고 얼마나 만났어? 돌아도 단단히 도돌았구나. 방향이 같다는데. 카풀하면서 나는 얘기를 가지고 바람을 피운 남편으로 본다고 하는 거야? 아이씨, 이게 진짜 보자고 하니까 지금 난 패려고 했어. 어디 한번 때려봐, 때려봐. 이게 진짜 남편이 벌개진 얼굴로 주먹을 쥐고 나를 퍼부으려고 하는 눈치였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벨소리가 딩동하며 들렸어요. 인터폰 모니터를 보니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셨고 살벌하게 다투다 멈췄습니다. 잠시 멈춘 우리를 보며 귀신처럼 눈치채셨어요. 무엇이냐?
너희들 우리 아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어머니 이가요 바람을 푼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출장 간다고 속았던데 더한 건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진짜 직장 동료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돈 내 말이 말처럼 안 되냐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왜 간섭하고 난리야 뭐 방귀뀐 놈이 성난다더라 작작 좀 하게 내가 증거가 다 있어 진짜 돌아버리겠어 남편이 답답해하는 듯이 가슴을 쳤을 때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아가 내 봐서는 너가 너무 경솔한 것 같아 설령 우리 아들이 바람을 푼다 해도 남자들이 살면서 한 번씩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서울대를 나온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늘 밴댕이나 소갈딱지 같아서 괴로워하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세요. 별일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 필요는 없어. 아이고, 그만 좀 소란을 일으키세요. 남편을 찬양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분개를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시집와서 이렇게까지 해왔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내면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챙기면서 며느리 역할을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억울해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여자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피운 남편을 나무라야죠. 왜요? 참아야 했던 거 시작부터 제가 뭘 못한 게 있었나요? 라고 대답했더니 인연이 제정신 아니라며 뭐라고? 인연이 정신 못 차렸네 하고 말씀하더니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채를 잡고 노발대발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한테는 맞은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히는 순간 너무 끔찍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완력에 흔들리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에 어쩌지 몰랐어요.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랬을까요? 그때 우리 엄마도 오랜만에 남편께 줄 보약을 들고 집에 찾아오셨는데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쑥대머리처럼 마구 흐트러진 나의 머리 상태를 보고 엄마는 대략적으로 짐작한 듯 했습니다. 분노를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는데 평소 나물도 꽃 챙기는 심상현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극도로 화가 난 분노 얼굴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사부인이 제 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까? 제 딸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는 건가요? 잘못했죠? 여자가 어떻게 옷을 입는지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걸로 우리 아들을 쥐 잡듯이 잡는데 어떻게 해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제 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강서방이 바람을 폈다고 하는데 제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사실인가? 강서방 남편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자 시어머니가 또 아들을 두둔하면서 제게 나무라셨어요. 남편이 파란 빛을 내는 것도 다 여자 탓이라고. 남편은 여자아이 나름이잖아요. 남편 마음 하나 못 잡으면서 뭐라고 다니겠어요? 모자라요. 모자라. 내가 제대로 가정교육을 했다면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번 돈을 집에서 펑펑 쓰고 놀면서 어디 망할래 우리 아들을 데려올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몹쓸년 시어머니의 행동 뒤에 엄마는 있었어. 너희들은 넘어가기 직전에 닿았을 때 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당장 이혼시키겠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았니? 저를 책망했어요. 나는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미안하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해. 엄마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효도인 줄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울지 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울어? 그만 우세요. 눈물도 미친 개한테 물렸으면 떼어내고 가면 돼. 상종해서는 안 돼요. 엄마가 저를 안고 토닥토닥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더라? 미친 개라는 거야? 말했어요.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이혼하면 누가 소년대 세상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네. 엄마가 똑같이 코웃음 치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요. 누가 손해인지 이혼해보면 알겠죠. 누가 나중에 웃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던데요. 여기서 말을 섞어서 뭐해? 뭐 하고 있어? 얼른 짐 싸지 않고 강서방 우리 딸 더 이상이. 집사람들하고 사사로운 사이 없을 테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엄마의 손길을 따라 바리바리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난 일이라 현실적인 느낌이 사라져서 멍했습니다.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여기저기 소문을 돌려내일 제 이혼을 담당해줄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며 나에게 식당으로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식당 손님들께 부탁한 것 아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 엄마의 친구가 변호사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친구 중에 변호사가 어디 없어? 내가 알아. 어쩌다가 우리 딸이 엄마를 무시해. 내가 변호사 진 챙겨왔어. 빨리 나와서 최대한 예쁘게 해, 알았어? 엄마는 이럴 때면 여자들은 더욱 자신을 꾸미게 해야 한다고 했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엄마 지인이라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차려입고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식당에 이미 도착한 엄마의 지인은 아르마니 양복이 잘 어울리는 세련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기분이 들어서 누구였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누나, 모르겠어요. 저, 누나한테 구구단에서 만났던 김견우예요. 기억 안 나네요. 견우야, 알아? 엄마 알고 있었어. 얘가 견우래. 그래서 내가 소개할 변호사가 바로 견우야 맹추야야. 알고 보니 어릴 적에 엄마가 매일 밥을 차려줬던 그 소년이 장성하여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변호사가 된 거였어. 어릴 적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가게 된 견우는 정말 운 좋게도 후원자를 잘 만나고 그분 덕분에 대학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었다고 해요. 대학에 입학했을 때 엄마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견우가 법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리고는 견우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려 노력하는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다고 하네요. 몇 달 전에. 견우는 요즘 엄청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자기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식당에 왔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조그마한 꼬마가 이렇게 멋진 신사로 자라나니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도 말이야. 이제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으니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결코 숨기지 말고 반드시 연락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어제 그를 부르셔서 열심히 하던 일을 덮어두고 왔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런 일로 만나서 민망하지만 그래도 반갑다. 견우를 다시 만나는 것은 매우 반가우며 기쁜 일이었지만 솔직히 좋은 일은 아니었고 이혼 문제로 그를 만나 상담을 하러 왔네. 좀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어릴 적 알던 동생에게 제 부끄러운 치부를 들춰 보여주어야 하는 제 심정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시간을 낸 견우에게 그동안의 부부 생활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번 돈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에 줬다고 해서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돈이 가정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누나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보면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누나가 캡처한 문자 메시지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 우리가 이기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해. 부부싸움하는 과정에서 심한 폭언이나 부당한 폭행까지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다 받아내 줄게. 누나가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알거지로 만들 수 있어. 아, 그 남자는 돈 버는 대로 시댁에 갖다 바쳐서 알거지야. 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견우는 자신이 이혼소송 전문이라며 자신이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확언했습니다. 정말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 금액과 세금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자리에 나온 시어머니가 견우를 보고 두레모냐,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노벌대를 바라면서 견우와 무슨 사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새끼 뭐야? 너도 저 새끼랑 바람핀 거 아니야? 우리 무슨 사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난리야? 저는 웃으며 남편을 조롱해 주었습니다.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당신 눈에는 모두가 불륜 남녀 같아. 나무 의심할 시간에 열심히 돈이나 벌어 이제 시댁이 아니라 내 통장에 넣어야 하니까. 아,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강한솔 씨, 지금이 치약 같죠? 아니에요. 최악은. 늘 경신되는 거죠. 아직 한참 멀었네요. 당신이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최악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드러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해요. 한때 제가 좋아했던 남편의 자존심 섞인 블랙 유머를 던져주고
견우는 남편에게 보람찬 듯이 제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왜 있는 남자와의 관계를 만나 인생을 허비하고 있나요? 이 남자에게 너무 과분한 일이에요. 누나를 아끼고 존중하며 누나의 자존심을 지켜줄 남자를 만나세요. 아, 맞아요. 엄마 말이 맞지? 우리 두 사람 불륜 맞잖아. 이 소송 하실 건가요? 무슨 말 같으신 건가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요. 우리 사이를 이어준 것도 바로 당신이었거든요. 당신이라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남편의 강요하는 말을 무시하고 나는 그 남자와 깨끗하게 헤어졌어. 이제 정말로 말이 씨가 되나 봐. 남편이 억지로 견우와 내게 주었던 말이었는데 그 남자 덕분에 견우와 나는 만나서 연인이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누나, 나는 누나랑 처음 많은 일을 했어요. 모래에 수국을 쓸까? 구구단, 그만 좀 해. 구구단 2번만 더 가르쳐줬다가는 나라를 세운다고 말할 거야. 나는 처음으로 영국어도 누나랑 해봤고 햄버거도 누나가 처음 사주셨어요. 내 생일 때 네가 다이어리도 사줬었지. 그 열쇠 달린 거 말이야. 기억나네. 너무 내 취향에 맞게 선물해줘서 그랬지. 보육원에서 그 일기장 덕분에 곤란했었지. 형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했는데 난 그걸 막고 다시 가져왔었지.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미안해. 누나가 나를 피자집에 처음 데려다 준 것도 꼽아주고 싶어. 내가 내게 그랬었던 거 피자도 사줬었나? 그건 기억이 나지 않아. 나가 보육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식당으로 인사하러 갔다가 그때 누나가 없었어. 실망스러워서 집으로 돌아왔지. 다행히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중학교에서 돌아오던 누나를 마주쳤어. 누나가 날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면서 배고프냐고 우리 피자 먹으러 갈까 하면서 나를 데리고 피자집에 갔어. 그게 내 생애 첫 피자집의 추억이야. 영광이야. 누나, 내가 누나를 기억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너 머리 진짜 좋아. 어릴 때 너 수학 가르치면서 다 알아봤어. 머리가 엄청 비상하더라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잊지 않으려고 생각해서 그래? 누나가 내 첫사랑인 것 같아. 아, 짝사랑인가? 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 기억에는 없어. 내 최초의 기억에는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한 번씩 아프시면 집에 밥도 없고 나한텐 돈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가 줄 거라도 구하려고 무작정 나갔다가 누나네 식당을 간 거야. 다들 배부르게 먹고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 나라면 쌀 한 톨도 안 넘길 텐데 왜 그렇게 다 남기고 갈까 하면서. 그때 누나랑 눈이 마주쳤어. 부끄러워서 도망갔어. 그 후에 배가 고프면 자동으로 식당 앞에 가는데 아줌마께서는 신메뉴라며 밥을 주셨어요. 처음에 못 먹겠더라던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러나 아줌마가 어떻게 아셨는지 체험단 선물이 있다며 밥과 반찬을 챙겨주셨기에 나는 정말 편하게 배불리 먹었어요. 나중에는 할머니도 같이 식당에서 신메뉴를 먹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밥상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따뜻해서 머릿속에 저장해두고 힘들 때마다 그 기억들을 꺼내보았어요. 누나와의 모든 기억은 초콜릿 같아서 힘들 때마다 꺼내 먹었어요. 견우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눈물이 주룩주룩 마르지 않았어요. 이 녀석은 할머니를 여의고 살아온 모진 생활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견우의 진심은 제 마음을 울렸고 저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제 치부와 민낯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견우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마침내 재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누나, 나는 누나랑 처음 하는 게 많다고 했지 봐. 결혼도 누나랑 처음 한다야? 정말 그럴 거야. 너 첫 키스는 누구랑 했어? 말해봐. 그건 노코멘트. 봐봐. 저거 수상해. 그래도 누나가 내 첫사랑인 것은 변함없어. 그만 좀 해라. 예미를 매일 닭살이 돋게 할래. 내 식당에서 꽁냥꽁냥 금지야? 그럴 거면 밖에서 해. 우리 엄마가 질투하는 건 엄마의 자랑. 엄마의 보물이 나랑 결혼해서
어이구, 그래, 질투한다. 이들이 정말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 어머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포에버. 엄마가 해준 식당 음식을 먹은 사람 중에 제일 성공한 엄마의 보물, 엄마의 자랑은 견우입니다. 그런 엄마의 보물과 결혼한 저도 엄마의 자랑이죠. 견우는 장모님을 친엄마로 여기고 효도하고 있어.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의 제 낙입니다. 그리고 제 태준에 들어선 귀한 2년까지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법 누나와 처음 하는 것도 생겼다 하며 너스레를 흔드는 견우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은 사랑입니다. 따뜻하게 쑥 들인 살짝 질기고 맛있게 익은 총각김치를 곁들여 한 입 베어 아삭하게 맛나게 드세요.